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 유학의 오해와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초등학생 때보다는 그래도 중학생 때나 아니면은 고등학생 때 유학을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그 상담 과정에서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린 나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참 이 어린 나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그 언어 습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은 키 크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한 사람이 키가 180까지 클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어떤 아이가 키가 140이라면은 그 아이는 40cm의 키가 더 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키가 한 165쯤 되는 중학생이나 또는 170쯤 되는 고등학생 때 유학을 가면은 나머지 키가 클 수 있는 여력이 10cm, 15cm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이 키 큰 것을 영어하고 비유한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그만큼 영어로 클 수 있는 키가 여분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에 대한 습득 능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보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길 때가 어떨 때냐면요. 특히 이제 아빠들이 어린아이의 유학을 반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놈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유학을 보내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좀 지나친 욕심, 어른들의 욕심이 빚어낸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아빠들 의외로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커서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유학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대학교 때 유학을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은요.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언어 발달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어렸을 때 유학을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글자를 익히기 전에 유학을 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학교 교수인데 안심년을 맞이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라든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또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박사과정이 있을 때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유아원 유치원을 다녔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가 이렇게 유학을 가는 그것은 별로 결과가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나이가 사실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는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그때서부터 혼자 유학을 오는 것을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날로부터 제일 가까이에 있을 때, 가능한 유학 시기일 때 보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쳤을 때는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라도 최대한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면은 그때 익히는 영어도 그 수준, 어린 나이에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생 이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습득하는 그 영어도 어휘력도 그렇고 조금 수준 높은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초등학교 3, 4, 5, 6,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어리면 어릴수록 한 4학년 때쯤 보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요, 언어에 대한 감각을 키워오는 것이지 언어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배워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웠을 때는요, 무슨 문법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냥 그 언어 속에 풍당 집어넣으면 우리가 우리 한국말을 배웠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말은 저절로 익힌 것이지 뭐 꼭 배워서 익힌 게 아닙니다. 특히 말하는 영어는, 말하는 한국말은 더욱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라고 하는 그 원어민 국가, 그러니까 그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다 아이를 풍당 파티를 놓는 것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거기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말하고 쓰고 이런 과정에서 영어를 저절로 익히게 된다고요. 어린 나이일 때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은 언어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 어린 나이일 때는 언어는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저절로, 다시 얘기해서 그냥 습득하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예전에 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뭐 이런 책도 있었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그 영어의 바다에다 풍당 빠뜨려 놓으면 저절로 영어가 됩니다. 가끔 정말 영어를 안 하고 준비가 안 돼서 유학을 온 아이들을 봅니다. OSS에도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보면은요, 처음에 좀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근데 학교에 가면은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영어를 하더라고요. 물론 조금이라도 해갖고 온 아이들이 훨씬 빠르죠. 그러나 언어는 나이에 너무 민감한 것이어서 제일 언어 습득의 키는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무조건 어렸을 때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오면은 이렇게 언어에 대한 어떤 그냥 이렇게 그 감각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OSS에서 유학을 하고 간 아이들이 재밌는 이런 일화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지고 영어 시험을 보면은요, 이게 왜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답이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짜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능력은 없어도 어렸을 때 온 아이들, 또 OSS에서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문제를 풀면 이걸 뭐라고 딱 집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분명히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데 어떤 일을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어머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 그 영어로 그게 월드 뭐 비슷한 거였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월드 한국말로 세계, 그래갖고 이 선교사가 한 얘기가 어머나 세계에, 어머나 세계에 이렇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은 있어도 어머나 세계에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어머나 세상에 이 말하고 어머나 세계에 이게 의미 자체로는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도 어머나 세계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게 어렸을 때 그 언어에 이렇게 빠져있고 굉장히 많은 책을 읽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언어에 대한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감각은요, 키가 다 크고 난 다음에는 안 생깁니다. 그런 감각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배운 언어로서는요,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감각을 키우는 작업은 언어의 세포하고 함께 자란 경우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도 우리말을 배울 때도 어렸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습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으로 습득한 것을 나중에 배운 것이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를 익히고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러 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 온다는 것이 다소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유학을 보내라. 그리고 최대한 조금 늦었다고 싶더라도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라도 무조건 보내야 된다. 고등학교 2학년을 넘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만 넘어가도요. 사실 키가 거의 다 컸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의 자생적인 능력, 척하면 착 하는 거 이런 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 성인이 돼서 어학연수를 갔다 온 여러분의 주변, 아니 지금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어학연수 붐이 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 대학교 때 아마 어학연수를 갔다 온 주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갔다 와갖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라는 거고, 이것은 뭐 수준 높은 어휘가 어쩌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적응하는 것이 더 힘든 게 아닌가요? 나이가 조금 들어야 적응도 쉽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어릴수록 적응을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어리면은요, 처음에 와갖고 뭐 넉넉 잡고 한 달 정도는 좀 징징댑니다. 조금 그 과정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있는 대로 그냥 표출을 합니다. 그냥 감정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울고 싶으면 우는 대로. 근데 이게 이제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넘어가면 나름 그래도 의젓해져서 상대방을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감정을 감춘다는 이야기죠. 특히 중학생, 남학생 정도가 되면은요,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하는 게서 어지간해 갖고는 본인이 참지 부모에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막 그냥 뭐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쫌생이 같은 남자라고, 남자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은 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뭐 고등학생 이런 조금 고학년이 되면은 그 아이를 돌보는 어른들은 쉽습니다. 어른들은 쉬운데 아이는 어른들이 쉬운 것만큼 아이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로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적응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도 그 아이를 돌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애잖아요. 애기 때문에 그 순수함에 금방 동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금 지나면은 어린아이들이 훨씬 적응을 잘하더라.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가는데 동생은 좀 어린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애가 좀 많이 있는 경우, 뭐 둘, 셋 있는 경우, 대체로 보면 어른들이 첫째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첫째에 대한. 그리고 막내라든지 내려오면은 그 동생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안해합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첫째를 보낼 때는 이랬지 않았는데 얘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요, 동생들이 훨씬 더 잘 지냅니다. 물론 아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큰애들은요, 얼마나 그 첫째를 낳았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금이야 오기야 그래가지고 초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정성을 쏟아가지고 키웠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되면은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여유가 생기죠. 그 둘째는 조금 아이들이 좀 자유롭습니다. 첫째보다는. 그리고 첫째들은요,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의 손을 너무나 많이 타서. 부모가 그냥 나의 아바타로, 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심혈을 기울였더니 아이가 오히려 자율성이 좀 적어지고 부모의 손을 너무 많이 탄 경우,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동생들이 더 자율적이고 또 동생들이 눈치가 백단이죠. 그래서 이 동생들이 더 잘 지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첫째에 대한 신뢰가 강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는 있잖아요. 조금은 부모님이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 아이가 훨씬 더 잘 큽니다. 여러분, 저 의사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환자, 그러니까 뭐 나의 동생이라든가 나의 뭐 친척이라든가 나의 자식이라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막 가까운 이런 환자. 진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본인이 하고 가까울수록, 그런데 막 수술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람 수술은 당사자가 안 하는 게 그 환자를 위해서 더 낫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게 된대요. 욕심을, 어떤 수술을 할 때 한 80%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막 100%, 120%만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과잉 진료, 과잉 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언뜻 일리가 있죠, 그죠? 이게 뭔가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저 둘째, 셋째, 이 밑으로 동생들이 더 잘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외동들도 되게 많은데요. 외동들도 사실 외동 나름입니다. 외동이라도 상당히 이렇게 그 독립적으로 키운 그런 외동들도 있고, 정말 손을 많이 탄 그런 외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명한 부모님들은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외동이기 때문에 OSS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좀 사회성도 기르고 그래서 일부러 고생을 좀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인데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옳은 지적이십니다. 어린 나이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초등학생들의 이 유학일 때는요, 정말 유학을 잘 선택해서 보내셔야지 됩니다. 정말로 잘 선택해서 보내셔야지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잘 선택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먹는 것과, 즉 육체적 건강이죠. 그리고 사랑, 정신적 건강이죠. 정서의 안정과 신체적 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육체적인 상처를 받는다거나, 즉 다시 얘기해서 충분히 한참 성장해야 할 나이에 있는 아이가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되지 않는다거나, 즉 먹는 게 충분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많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 내지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야지 됩니다. 저는요, 너무 이 어린아이들이 방학 때 있잖아요. 방학 때 뭐 4주 캠프, 6주 캠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 딸도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짧은 기간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뭐 대학생, 알바생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제 선생을 써서 이렇게 통솔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단체로 막 이렇게 뭐 막 움직이고 단체로 행동하고 하고 그러면은요, 기가 약한 아이들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들도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무슨 양떼몰이 하듯이
너 그러면은 한국 보낸다 막 이렇게 뭐 위협을 가한다거나 선생님이 무섭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단체로 해외를 보내는 것은 저는 개별적으로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부모가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중학생이 된 사춘기 아이가 부모와 도 사이가 안 좋은데 유학을 가면 더 삐딱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요즘 저 사춘기가 좀 빨리 오죠. 초등학교 뭐 빠른 경우는 5학년, 6학년, 뭐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되면 뭐 확실하죠. 여학생들도 사춘기 되면 사실 겁납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잘 따르는, 말을 잘 듣는 그 그룹은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친구 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선생님들 말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말 안 듣는 그 반항기를 부리는 그 대상이 부모죠. 부모가 정말 이 사춘기 때 관리하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잘난 부모를 둔 경우에 참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주 훌륭하고 누가 봐도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 때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부모에 대한 그 반감 내지는 막 이렇게 충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부모일수록 사춘기의 아이들을 이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해야지 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남의 얘기 아니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하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이 조그만 게 아빠한테 대든다고 감히 이 세상에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자식이 나한테 대든다고 걔네가 저거를 꼭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고, 그런 부모 특히 아빠들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꼭 내가 쟤를 아빠 말을 듣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 뭐 이런 거요. 너가 아빠의 권위에 도전을 해? 그래, 저거를 반드시 내가 바로잡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 좀 삼자가 볼 때는 조금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려는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당사자인 아빠는 내가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야 말겠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춘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춘기를 기억을 하십니까? 네, 부모님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죠? 사춘기의 특징이 본래 그런 겁니다. 육체는 어른스러워졌지만 정신세계는 아직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갈구하고 나도 어른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부모님이 절대 아이를 너무 이기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아이 그거 이기면은 그 버릇을 고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이가요 부모한테는 그렇게 대항을 해도 절대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선생님한테나 자기 친구들끼리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차라리 조금 피해 있는 게 낫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보내세요, 유학을. 차라리. 정말입니다. 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러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는 그런 존재였구나.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방을 잡아줘 갑니다.
그 절대 부모가 올바르게 이렇게 키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 때 부모한테 조금 이렇게 반항기를 보여도 밖에 나가면은 선생님한테나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친구들의 영향을 막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춘기, 중학생들부터는 친구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 성격이 좀 괜찮은, 그러니까 친구 그룹이 좀 괜찮은데 유학을 보내야지, 그냥 유학을 보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알죠? 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 그룹의 학생들의, 어쨌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친구들, 같이 하는 그룹의 아이들이 조금 괜찮은 그룹의 아이들을 택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굳이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우리 아이는 한 중학생 때쯤 돼갖고는 그냥 아예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장기적으로 보낼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유학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약간 다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키로 큰다고 보면 어렸을 때는 키가 6cm에서 8cm 정도 큽니다. 1년에.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면 3cm, 2cm, 1cm 크다가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고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영어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1년을 보낸 거하고 중학교 때 1년을 보낸 거는,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9학년 이상이 돼서 미국의 보딩스쿨을 보내거나 장기 유학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가급적 4학년 때, 아니면 5학년 때 1년을 미국 캐나다 OS에서 보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나가는, 그게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1년 6개월을 갔다 온 아이하고 안 갔다 오고서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다 온 아이하고는 결과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1년이라도 이렇게 갔다 온 아이들은 영어 인자가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감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감이 많이 떨어지면은 영어를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짜맞춰야지 된다는 거예요. 감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하거든요, 저절로. 어머나 세계, 어머나 세상에, 이거 구별하지 않고, 어머나 세계가 맞지, 그냥 저절로 톡 나오는 거. 이거는 습득에 의한 아이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이게 가능한 거지, 나중에 후천적으로 공부에 의해서 언어를 습득한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영어를 배우면은요, 영어에 대한 감 자체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다가 문법에다가 단어에다가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뱉어내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후, 중학교 3학년 이후 유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반드시 초등학교 때 최소 1년 정도는 갔다 와서 다시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가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얘기입니다. 1년 유학하고 1년 6개월 유학하고 정말 차이가 나나요? 하는 질문을 또 종종 받습니다. 이거는요, 아이가 유학을 올 당시에 어느 정도 영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실 차이가 납니다. 영어를 상당히 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제법 한 상태에서 유학을 온 경우라면은 1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어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내지는 뭐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왔다거나, 영어가 기본이 좀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영어로 왔다. 그러면요, 사실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는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6개월은 적응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서부터 가속도가 붙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가속도가 막 팍 올라가요. 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그 뒤에 6개월 하는 거는, 이거는 같은 6개월이라도 차이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속도의 차이가.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1년하고 돌아온 경우는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출국할 당시에도 상당히 영어가 되어서 온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년하고 보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1년 6개월의 결과가 1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6개월은 실제로 1년이나 1년 6개월 그 뒤에 그 스피드, 그 하여간 그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영어가 늘어나는 그거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는 꼭 한번 염두에 둘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이런 국제학교 있잖아요. 이런데 국제학교를 보내면 영어도 되고 뭐 중국어도 배우고 또 학비도 조금 저렴하고, 근데 굳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로 유학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언뜻 들으면요, 그 일리가 있게 들리죠. 저도 사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뭐 3, 4학년 이랬을 때 이제 한국 교육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이제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일본에 있는 국제학교도 알아봤고요. 또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도 알아봤고요.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된 게,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2년 동안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큰 애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작은 애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와서 그 이후에는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학교까지를 다 가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거는 정말 오해더라고요. 그건 오해더라고요. 사실 필리핀에도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사실 심지어는 필리핀에도 오성식 국제학교를 만들 계획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거기에도 좋은 외국계 학교들,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요, 수준이 그 껍데기는 똑같아도 수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제주국제학교도 지금 5개의 제주국제학교가 있잖아요. 본토에 있는 그 학교들은 다 명문 학교들입니다. 본토.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그 학교들은, 본래 오리지널 학교들은 다 명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외국의 분교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제주국제학교도 보면은 그 학생들 자체가 일단 거의 다 한국 애들이잖아요. 학생들 자체가, 그죠? 교사야들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백화점도 명동점도 있고 강남점도 있고 그리고 저기 또 강북점도 있고 지방점도 있고 다 이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껍데기와 모양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마트도요, 강남에 있는 이마트도 있고 강북에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몽골에도 있더라고요. 몽골에도 이마트가 있습니다. 제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릅니다. 카트는 그 노란색 플라스틱 카트가 다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수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중요하고, 교사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사회 환경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가격이 싼데 무조건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잘 모를 때는 제일 좋은 동네, 그리고 제일 비싼 프로그램,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어도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데 가면 영어도 배울 수도 있고, 국제학교니까 다 영어로 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붙여둔다면은,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갔다 오면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 대표적으로 기러기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한국에 하고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생각이 있다면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뭐 의대라든가 치대라든가 어떤 특수한 목적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국제화가 돼서 꼭 뭐 한국에서 꼭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말도 충분히 잘해야 되고, 또 영어를 잘할 수 있다면 한국 대학 가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설령 나중에 그 아이가 뭐 미국에서 대학을 가는 한이 있어도 초등학교 때는 국어도 상당히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은 초등학교 때는 유학을 가더라도 이제 OSS에서, 그래서 이제 국어도 매일 시키고 한국 수학도 매일 시키고 공부도 빡세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빡세게 시키지 않으면은 한국에 돌아와 학교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징징대면서 결국은 또 외국 나가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을 나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국에 적응을 못해갖고 다시 외국에 나가서 심지어 뭐 기러기 엄마하고 이렇게 애들만 나가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면, 그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건 절대 옳은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특수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1, 2년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그거는 충분히 용납이 되고, 또 그렇게 떨어져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가족 사랑도 깊어지고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더 알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독립심도 세우고, 이런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있는 피치 못할 상황이 된다면은 그거는 자칫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네요. 저도 아이들 영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나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 우리 가족은 이민까지 오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민을 와서 딱히 특별히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오성시 국제학교라고 하는 유학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이민이라도 와가지고 이런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후회를 안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도 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부모하고 이렇게 보냈다가, 또는 너무 장기적으로 애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고 적응을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상가족이 됐고, 뭐 그러다 보니 부부가 떨어져서 살고, 이게 뭐지? 이런 경우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빠가 이상가족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뭉치는 게 낫다. 그래서 잘 나가던 아빠가 일을 다 접고 그냥 이렇게 캐나다에 와가지고 뭐 한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한참 일해야 되는 나이에 아빠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빠 스스로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고 그래갖고 의사도 되고 무슨 뭐 사업자도 되고 그렇게 큰 인물이 되었는데 한참 일해야 되는 아빠가 가족이 헤어져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애가 한국에서 적응 못할 것 같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접고 캐나다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 대학 갈 때까지 같이 보내주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유학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노크를 하십시오. 여러분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성심성의껏 제가 여러분의 자녀에 맞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